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하늘을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인물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필요하셨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한국사 중에서도 우리가 초급을 공부하잖아요. 이 초급에서는 사건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요. 바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인물을 참 많이 배웠어요. 정확히 몇 분을 배웠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셀 수는 없지만 100분, 200분, 정말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이 이미 드실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분들을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공부하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주제는요, 조선시대까지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겠죠? 어떤 분들이 나오게 될지 지금부터 칠판 이동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펴고 따라오는 제자들은요, 94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워낙 다룰 인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재 94페이지와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개화기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의 인물들을 모아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는요,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루게 될 터이니, 바꿔 표현하자면 일단 첫 번째 주제에서 공부하게 될 분들은요, 따로 여러분들 페이지를 만든 건 아닙니다. 칠판을 보시면서 그동안 배웠던 거 같이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어떻게 이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요.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분들끼리 묶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통치자,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왕들 중에서도요,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있죠. 여기 지금 단군왕검이 보이고 있어요. 신라의 무열왕이 있고요. 발해의 대조영, 고려의 왕건, 조선의 이성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자, 답을 보니까요. 새로운 시대 전개입니다. 이분들은 특히나 여기 대조영부터 시작해서 이성계까지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었죠. 물론 단군왕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전개했는지 그 특징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군왕검의 특징. 자, 여러분들은 단군왕검 하면 고조선 건국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알고 있었던 이야기가 단군왕검의 아빠는 환웅이고 엄마는 웅녀였어요. 어머, 선생님, 어떻게 곰이 사람이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있죠? 라고 의문을 가졌던 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맞아요. 환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을 의미하고 웅녀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 이들 부족이 손을 잡아서 고조선을 건국했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다 하나 더. 여러분 저기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단군, 제사를 지내는 사람. 왕검, 검을 휘두르면서 정치적 지배자. 됐나요? 자,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통치자는요. 대통령은 정치적인 일만 하잖아요. 종교적인 건 스님, 목사, 신부님들이 하시잖아요. 그거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정치적인 일도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일도 한 사람이 같이 하고 있더라. 되셨나요? 그래서 단군왕검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렇게 여러 부족들이 손을 잡아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 구석기 시대입니까? 신석기 시대입니까? 청동기입니까? 철기입니까? 우리에서는 바로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무열왕 김춘추에 대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특징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이게 떠올라줘야 되겠죠. 바로 뭐냐면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 뭐 어떻게 해서요? 다른 거 없죠. 신라는 백제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고립돼 있었는데 당나라와의 연합을 성사시키면서 삼국 통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했다라고 평가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나당연합을 성사시켰던 외교적인 성과에다가 또 여러분들 무열왕 김춘추 하면 김유신과 가족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 알고 있죠. 김유신 하면 신라 최고의 장수잖아요. 그의 군사력. 결국 이런 것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무열왕은 신분상 뭡니까? 성골아니었어요. 뭐요? 그렇죠. 진골이었죠. 진골 출신 최초로 왕이 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발해를 세운 대조영을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대조영이 발해 세웠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때 어떤 세력들이 손을 잡아서 발해를 세웠는지는 알고 계실까요?
예, 바로 이렇게 되죠. 일단 첫 번째, 고구려 유민. 고구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고구려 사람들은요, 자기 당나라 땅에 끌려가 살았어요. 그래서 당나라에 막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에 당나라의 감시를 받던 또 다른 민족, 거란족이 당나라와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곤란한 틈을 타서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저기 만주 지역으로 가죠. 그래서 세운 게 발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발해는 어떤 인구의 구성을 보시면 고구려 유민도 있지만 어떤 민족이 있더라? 그렇죠. 말갈족. 우리 바로 앞 시간에 발해 역사 이야기하면서 거란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갈족과 거란족이 발해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구분하셔야 되겠죠?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고구려인들은 숫자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나라 세운 데 중심 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고, 말갈족은 숫자는 많지만 대부분 피지배층을 구성하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고구려 유민들이 세웠던 이 발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기에 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당나라 신라와 별로 관계가 안 좋았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대조영의 아들이자 발해 두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무왕. 무자는 없을 무가 아니라고 그랬었죠. 뭡니까? 힘을 쓴 겁니다. 군사적으로 힘썼다. 즉 바꿔 말하자면 무왕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신라라든지 당나라와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았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왕건에 대한 이야기. 왕건은 업적이 많은데요. 일단 시작은 고려 건국입니다, 여러분들. 자, 고려를 건국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시간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고려를 건국한 건 918년, 후삼국을 통일한 건 936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저기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가 포악한 정치를 펼치자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지만 여전히 밑에 가면 후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뭐 해줘야 돼요? 하나로 통일시켜줘야 되겠죠. 어떤 방법? 신라는 싸워서 통일시켰습니까? 아니요. 신라는 스스로 항복을 했어요. 반면에 후백제는 어떡합니까? 싸워서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시켰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초반에는 고려가 조금 많이 밀리다가 어떤 전쟁을 승리하면서 후백제보다 조금 힘을 더 키우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투는 공산 전투일까요? 고창 전투일까요? 어떤 걸까요? 바로 고창 전투입니다. 되셨나요? 자, 고창 전투 이후에 고려가 힘을 많이 키웠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후백제에선 내분도 벌어졌잖아요. 왜요? 견훤의 아들들끼리 막 아버지와 이제 막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 속에서 후백제 스스로 내분으로 무너지게 되고 왕건은 쉽게 후백제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 됐나요? 자, 왕건은 여러분들 나라 세우고 난 다음에도 정말 많은 일을 펼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왕건이 나라 세울 때요.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호족들이 도와줬어요. 근데 왕이 됐다고 해서 나 왕이거든. 호족들아 지금부터 무조건 내 명령 받아. 이러면 호족들이 싫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호족들을 잘 좀 어떻게 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실시했던 게 바로 호족 포섭 정책이 되겠는데 포섭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주고 자꾸 내 편을 끌어들이는 거야. 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요? 아, 선생님 왕건은요 부인이 29명이었던 거. 예, 맞아요. 딸이 있을 경우는 그 딸들과 이제 혼인을 해서 많은 부인을 두는 게 있었고요. 만약에 어느 호족에게 딸이 없어요? 아들만 있어요? 관직도 주고 토지도 주고 왕시성도 하사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호족을 자기 편을 끌어들이더라. 자, 이거 말고 왕건하면요 무슨 정책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정책 중에 일단 선생님이 제시어를 던질 터이니 여러분 들으시면서 무슨 정책하고 찾아주세요. 일단 첫 번째, 왕건은요 국가 초기부터요 평양을 서경이라고 명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생각 안 나요? 두 번째, 여러분들 고려 위쪽에는요 거란족이 있었는데요. 이 거란족을 왕건은 되게 싫어요. 그래서 왕건이 나라 세우고 난 다음에 거란족이 사신도 보내주고 낙타도 보내주지만 낙타 죄다 어떡합니까? 굶겨 죽인다 그랬어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서경을 평양이라고 해서 중요시 여기고 거란족을 배척했다. 결국 뭡니까? 위쪽으로 진격해서 영토를 넓혀나가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왕건의 북진 정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성계 가볼까요? 자, 이성계 같은 경우는 조선 건국
자, 이 조선 건국 과정을 여러분 좀 파악하셔야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빈칸 한번 볼까요? 자, 빈칸 봤더니 여러분들은 위화도 해군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이성계가 최영을 딱 장악하고 고려의 군사권을 장악했었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고려의 힘을 장악했고 그 이후에 신진 4대부들과 고려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지만 이성계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정몽주. 정몽주 뭐라고 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면서 끝까지 고려에 대한 충절을 저버리지 않죠. 결국 이러한 정몽주 같은 사람은 제거하면서 그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새로운 시대를 전개했던 왕들을 쭉 봤죠. 내용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왕들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왕들은요. 소수리망, 문왕, 세종, 성종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문화 발달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각 왕들의 업적부터 살펴볼까요? 소수리망. 이 시기 되면요. 고구려가 드디어 무엇을 받아들이더라? 그렇죠.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나라를 안정시키더라. 거기에다가 율령까지 반포하게 됐죠. 자, 반면에 문왕. 우리 앞서서요. 바로 두 번째 왕 누구라고 공부했습니까? 무왕. 무왕 같은 경우는 이름에 걸맞게끔 당나라 막 전투도 벌였었죠. 그렇죠? 반면에 문왕 같은 경우는요. 문화를 발달시켰어요. 당나라 신라와 교류하면서 당나라 문물을 받아들였더라. 됐죠? 자, 세종. 세종은 지난번에 영토 확장 부분을 봤다면 이번에는 문화 발달 볼게요. 집현을 설치해서 많은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 책들이 나와요. 특히 여러분들은요. 농사직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은 농업이잖아요. 농사 잘 지키려면 백성들에게 이런 농사법을 이용해라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또 하나 세종대왕은요. 백성들이 유교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유교를 전파하고 싶어요. 자, 유교의 핵심 사상하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 충,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효, 그리고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덕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걸 막 글로만 쓰면 백성들이 머리 아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그립니다. 이것이 삼, 강, 행실도. 그렇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농사직설을 편찬한 것과 같은 목적이에요. 농업을 발달시켜야지만 조선이 부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많은 과학기구들을 발명하게 되는데요. 그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노비 출신이었던 장영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장영실과 이천을 등용해서 쭉 발명을 해요. 불러주세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강수량을 측정했던 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추구기. 좋았어요. 그럼 앙부일구랑 자경루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이건 시계예요. 단 앙부일구라고 하면 해시계, 해의 그림자를 이용했었죠. 이렇게 둥극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나침이라고 해야 되나? 요걸 가지고 시간을 파악했던 거. 자경루라고 하면 물시계, 혼천이라고 하면 천체를 관측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세종대왕 업적을 뒤로 하고요. 이번에는 성종을 갈 텐데요. 여러분 성종이라고 하면 조선의 성종도 있지만 고려의 성종도 있죠. 구분하셔야 되는데 조선의 성종은 뭐뭐뭐를 완성했대요. 1번 최승로의 시무 28조, 2번 경국대전.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 경국대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국대전이라고 하면 조선의 법전이에요. 그래서 딱 펼쳐보면 조선에서 남자는 15살 넘어야지 결혼을 하고 만약에 토지를 사고 팔았다 그러면 관청에 100일 이내에 신고하거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경국대전이 되겠다. 경국대전이 완성됐다는 건 조선이 이제 나라의 틀을 제대로 잡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고려 광종, 조선의 태종, 조선의 세조, 영조, 정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뭔가 힘이 조금 들어가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왕권 강화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별표 칠게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요 출제할 게 너무 많아요. 뭔가 팍팍팍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보겠습니다.
일단 광종 같은 경우는요, 초반에 있었던 고려 왕들이요, 대단히 좀 일찍 돌아가시면서 이 호족들에게 권력을 휘둘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광종도 저는 잘 몰라요 라면서 이렇게 힘을 키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 호족들을 제압하고 왕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노비 안건법을 실시해서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자를 풀어주는 것.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무슨 제도 실시? 그렇죠. 과거제 실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과거제이기 때문에 정말 비중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광종의 과거제. 통해서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자, 두 번째, 태종 가겠습니다. 태종하면 본명이 뭡니까? 이방원.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건국의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친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결국 왕이 된 사람. 그만큼 왕권 강화에 욕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영의정이다, 좌의정이다, 우의정이다, 그분들이 주도하는 거 싫어요. 모든 업무는 내가 직접 보고받을 거야. 그래서 육조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직접 보고받아요. 육조라고 하면 이호, 예병, 형공. 이호, 예병, 형공에다가 조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백성들 여러분들 잘 통제하기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호패법 같은 경우는요, 별표를 많이 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이겠죠?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호패법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인데요. 주민등록증, 지금은 남녀가 모두 같지만 그 당시는 누구만 같더라? 그렇죠, 남자만. 그래서 남자들에게만 나눠줬다. 단, 양반만 준 거 아니에요. 평민만 준 거 아니에요. 누구까지? 천민까지 다. 두셨어요? 이렇게 준 이유는 남자들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또 남자들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군대 와야 되겠죠? 군대 오게끔 하는 걸 군역부가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백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켰고요. 자, 이번에는 사병을 혁파시켰대요. 여러분, 사병이 뭡니까? 왕이 아닌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개인의 군대를 사병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선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병 없애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신문고를 설치해서 백성의 억울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였더라. 자, 이번엔 세조가 나옵니다. 세조는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세종대왕이 둘째 아들이죠.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문종이 왕이 되지만 워낙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문종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의 어린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단종. 너무 어린 분이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왕보다는 신하들이 권력을 잡아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분이 바로 세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된 분이죠. 됐나요? 시험에서는 이 두 분들의 특징, 왕권 강화 잘 물어봐요. 자, 이번에 영조와 정조는요, 여러분들도 정말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영조와 정조가 등장했을 때 조선에서는 붕당들끼리의 대립이 조금 심했었죠. 그래서 왕권마저 막 흔들리고 있었는데 영조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행한 정책이 바로 뭡니까? 탕평책. 그렇죠. 탕평책이라고 하는 건 왕이 여러 붕당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는 걸 말하죠.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탕평들을 딱 세워서 제발 얘들아 싸우지 마라 라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당시 여러분들 조선 후기가 되어 백성들 세금 문제 너무 힘들었거든요. 특히나 군포 내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기존에 두 필 내던 거 한 필만 내면 군대 안 가도 돼 라고 줄여준 것이 균역법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영조의 노력에도요, 안타깝게 자신의 아들을 못 지켰어요. 알고 있죠?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는 결국 붕당 간의 여러 가지 싸움에 휘말려서 그 뒤주 안에서 갑자기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왕이 됐던 정조는요, 훨씬 더 강력하게 왕권 강화를 추진해요. 자, 그 대표적인 게 규장각을 설치해서 똑똑한 인재들을 막 키우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정약용. 그 정약용이 주도해서 세웠던 것이 있어요. 수원에 뭐뭐를 건설했대요. 뭡니까? 그렇죠. 화성. 됐나요? 자, 서울주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등용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제가, 유득공. 박제가, 유득공.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잖아요. 그렇죠?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동안 법에서는요, 국가의 허락을 안 받은 사람들은 장사 못하게끔 하는 막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애줍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상업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자,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배웠었던 많은 왕들의 업적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을 거라고 기대해요. 자, 마지막으로 보는 주제는요, 왕은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주제 속에서 제가 묶어봤냐면 새로운 사회를 꿈꿨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꿈꾼 사람이래요. 이름에서부터 이미 느낌이 오시죠? 내용 볼게요. 자, 채치원이 왜 새로운 사회를 꿈꿉니까? 그 같은 경우는요, 당나라 유학까지 갔다 온 아주 뛰어난 인재입니다만은 신라에 돌아오니까 넌 진골이 아니잖아 라면서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의 신분은 육두품이에요. 예, 맞아요. 육두품 출신이라고 하는 그 한계로 인해서 그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은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결국 그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기 산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하지만 우리는 그의 글이 담겨져 있는 개원 필경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호족. 앞서 봤죠? 신라말 막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각 지방마다 힘을 키우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 같은 경우는 많은 토지도 가지고 있고 많은 군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내가 성주야, 장군이야 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세력을 키우고 그들 중에서 궁예랑 견훤은 나중에 후백제와 후고구려도 세우게 됩니다. 자, 만적. 만적이라고 하면요, 왕후장상에는 씨가 따로 없다. 왕후장상에는 씨가 따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분 해방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중요한 건 그때가 언제냐면 무신정권기. 이때 고려 신분제도가 많이 흔들리면서 만적은 이런 꿈을 주장하기도 하죠. 물론 실패로 끝냈지만 주장했던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정약용, 박지원, 이분들은 너무 익숙해요. 이분들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누가 된다고요? 실학자들이 됩니다. 실학자들은요, 성리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자라고 생각을 하죠. 정약용과 같은 분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 많았어요.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았죠. 자, 그래서 우리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지만 농업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약용, 이익 이런 분들 묶어서 중농주의 실학자라고 불러줘요. 되셨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되면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수탈을 해요. 그래서 지방 관리들아, 백성들을 그렇게 수탈하면 안 돼 라면서 지방 관리의 바른 자세를 담은 목민심서를 집필하기도 해요. 이분은 책을 500여 권 대단하게 집필을 많이 하셨죠. 그중에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는 꼭 좀 기억시켜 주세요. 자, 반면에 박지원 선생을 비롯해서 박제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청나라를 다녀오시면서 토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상공업 발달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나요? 특히나 박지원 선생의 이런 생각. 상공업이 발달해야지만 조선이 부유해질 거야. 어떤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분이 청나라 다녀오시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열하일기가 되죠. 그렇죠? 바로 여기까지. 선생님, 우리 첫 번째 주제도 정말 만만치 않은걸요? 우리 제자들의 실력을 믿으면서요, 일단 주제 마무리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개화기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주요 인물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조금 전에 봤던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비슷한 특징을 보인 분을 제가 묶어서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인물 사전을 만들어보는 느낌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 제가 12분을 뽑았고요. 그분들을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정리를 쭉 해봤어요. 자, 여러분께서는요, 특징도 보고 사진도 보면서 그분이 누구일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왠지 친숙하지 않습니까? 동그란 안경테도 너무 친숙하고요.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한 이 모습도 친숙합니다. 무엇보다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들을 키웠죠. 그렇죠? 이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독립운동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김구가 되겠습니다. 자, 김구는요, 워낙 시험에 잘 나올 거니까 전체 특징 가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1940년대 임시정부를 이끌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1940년이 되면 드디어 임시정부가 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름은 한국. 그렇죠.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었다. 또 해방 이후에는요, 여러 가지 상황상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 전개가 되자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면서 남북 협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볼 인물은 자, 급진계합파 중에 한 명이래요.
개화라고 하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급진자가 붙었어요. 어떻게 서구 문물을 조금 받아들이자는 겁니까? 많이 받아들이자는 겁니까? 많이. 천천히 받아들이자는 겁니까? 빨리 받아들이자는 겁니까? 빨리. 청나라를 모델로 삼자는 겁니까? 일본을 모델로 삼자는 겁니까? 너무 쉬웠나요? 일본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급진개화파라고 하면 일본을 모델 삼아서 조선을 빨리빨리 개화를 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급진개화파가 되겠습니다. 자,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사람 하면 김옥균 기억이 나실까요? 자, 지금 바로 그 김옥균의 모습이 될 거예요. 김옥균뿐만 아니라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우리 그들의 이름을 꼭 좀 기억시켜줘야 되는데요. 자, 이들 같은 경우는 1884년. 아니, 우리 이렇게 빨리 개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민씨 세력은 청나라를 모델 삼아서 천천히 개화시키지?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이요, 내용 정리하면서요, 그래도 약간이라도 이야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시험을 대비하는 제자들은 너무 시험이라고 해서 끊어가지 마시고요, 약간씩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볼 인물. 설명이 너무 간단한데요. 개화파래요. 그러니까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는 찬성해요. 자, 그런데 그는 갑오개혁과 을미개혁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안 오실까요? 자, 그럼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김홍집이 되겠습니다. 김홍집은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와서라기보다는요, 여러분이 김홍집은 놓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시험에서 보기에 자주 그래도 등장하니까 이분의 이름 자체는 익숙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개화파. 그럼 우리는 여기서요,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때 무엇을 변화시켰는지 얘기하고 와야 되겠죠. 갑오개혁을 통해서 조선은요, 그동안 있었던 제도 중에 너무 오래됐다, 너무 전근대적이다, 이런 것들은 버리고 왔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조선은 아직까지 신분제도가 있었거든요. 또 여전히 양반들만 과거 시험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뭐합니까? 없애버립니다. 또 여기다가 과부는 재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과부는 재혼해도 돼! 라고 바꿔주는 게 갑오개혁. 을미개혁은요, 을미개혁은 이제 을미년이라고 해가지고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벌어지는 암울한 해죠. 그들은 우리의 국모를 시해하더니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뭔가를 강요했어요. 그게 뭘까요? 단발령입니다, 여러분들. 됐나요? 갑오, 을미, 광무개혁은 내용을 구분하시고요. 일단 우리 두 가지 구분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국인이 등장했어요. 자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영국인 있습니다. 그는 어떤 신문을 발행했어요. 이분은 베델. 참 잘생기셨죠,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를 워낙 사랑했어요. 자,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해서 일본에게 눈치 봐서 실지 못했었던 의병이라든지 국채보상운동 같은 그러한 기사들을 여기에 수록하게 됩니다. 당시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신문이에요. 안타깝게도 1910년 국권을 강탈당하고 난 다음에 일제히에서 이 신문사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자주 독립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희망을 불러일으켜줬던 신문,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분은요, 지금 우리 땅에 묻혀져 계세요. 우리 땅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 이름도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배설입니다. 본명에서 거의 비슷하게 따가져 있어요. 자, 지친 과정 속에서 잠깐 여러분들 왠지 모르게 웃음 좀 나셨죠? 이번에 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사진도 대단히 낯설어요. 그리고 설명도 딱 하나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분, 이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서상돈이 되겠습니다. 질문할게요. 국채보상운동이 뭡니까? 나라의 빚, 그렇죠? 그동안 나라의 빚이 1,30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자주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 국민들이요, 비녀도 팔고 모금 활동 펼쳐서 그 빚을 대신 갚자. 나라빚 1,300만 원은 이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돼요. 이 운동은요, 서상돈이 어디에서
대구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파악할 거. 우리 1910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어떤 움직임을 불러주는 명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1910년 이전은 아직 식민지배 당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요. 자주 독립을 위해서 펼쳤던 운동 중에서 일본을 군사적인 힘으로 몰아내려고 했던 건 의병이라고 했고요.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일본을 몰아내자라고 했던 건 애국 개몽 운동이라고 불려줬어요. 자, 그러니 여기 나오는 국제보상운동은 1910년 이전이잖아요. 자, 그러니 대표적인 애국 개몽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7분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분은 누구일까요? 사진 조금 익숙합니까?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요, 어디선가 많이 뵀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서재필입니다. 개화파로서 아주 젊은 나이에 갑신정변에까지 참여했죠. 근데 아시죠?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의사가 된 겁니다. 자, 하지만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위태로워지자 귀국을 하게 돼요. 자, 이때 귀국하고 난 다음에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뭔가의 기관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 무슨 기관이 뭡니까? 독립협회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워낙 내용이 중요하니까 몇 가지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할 때 그때의 상황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조직이 등장하게 됐던 걸까요? 바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난 다음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갔었던 바로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 이런 활동을 전개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면 아간파천을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독립신문은요. 민중계몽을 위해서 발행된 신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한문을 쓰면 안 돼요. 한글을 통해서 발행을 합니다. 4면 중에서 3면은 한글이고요. 나머지 1면은 영문으로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독립협회가요. 참 많은 일을 해요. 독립문을 세워서 그래, 우리도 독립하고 싶어 라는 어떤 민중의 열망을 건물로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건축으로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막 토론이라든지 연설, 민중집회 이런 걸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독립협회가요. 종로 거리에서 사람들 막 모아서 열었던 집회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바로 만민공동회다라고 불러주죠. 그렇죠? 자, 이곳에서 사람들은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자신 생각하는 자주독립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연설을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서재필도요. 앞서 봤었던 김구처럼 워낙 내용에서 볼 게 많아요. 자,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 볼 카드는요. 역사학자. 2분 배웠거든요. 박은식, 신채호. 자, 그중에서 을지문덕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이렇게 글로 집필했습니다. 와, 우리가 진짜 이렇게 잘 나갔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자긍심을 심어주고요. 조선 상고사를 통해서 우리 고대 역사를 집필을 했어요. 이분은 바로 누굴까요? 신채호입니다. 얼굴과 여러분들 이름 다 함께 기억시켜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사진만 봐도 이미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자,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대요. 무력으로서 일본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죠. 그렇죠? 이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의사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의사를 3분을 배웠어요. 누굴까요?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그중에서 이분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중근이에요. 자, 이 3분의 업적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이제 제거를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비교를 하시면 되겠는데, 특히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요 지금 4번째 손가락에서 짧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 모습으로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도 조금 익숙하지만요. 설명도 상당히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역사 속에 좀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독립운동의 방법에서 특히 외교적인 독립운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에 어디에 세워졌었냐면 중국 상하이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많은 서구 열강, 조금 이름이 어렵습니까? 서양의 많은 강력한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또 광복 이후에 남한 단독 선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났을 때 거기에 찬성한 분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조금 오래 했어요. 결국 헌법도 2번이나 바꿔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저항하죠. 이게 언제입니까? 1960년. 그리고 1960년 시민들이 봉기한 4.19 혁명으로 이승만의 독재 정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승만. 독립운동에서부터요, 대한민국 역사까지 모두 다 엮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 볼 분. 녹두 장군, 조병갑의 폭정에 저항했답니다. 바로 전봉준 장군. 이분 하면 생각나는 게요, 동학농민운동. 우리 제자들 너무 자신감 있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2분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분입니다. 자, 물산 장려운동을 주도했었대요. 이거 나오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고 했었던 포스터 생각이 나십니까? 맞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물건을 샀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민족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바로 조만식. 되셨을까요? 자, 이제 조만식 선생까지 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한 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요, 이 마지막 한 분 누구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많이 고민하다가요, 이렇게 특징이 많은 분을 제가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분은요, 유생이에요. 유학을 공부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상황이 되자 일본과 교류하면 우리의 산업이 망했습니다.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상소를 올렸던 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을사조약이 체결되어서 우리의 외교권이 강탈당하자 더 이상 상소로서만 저항할 수가 없죠. 호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엇을 조직합니까? 의병을 조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바로 이 부분에서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을사조약에 반대한 의병장으로서 유생 출신입니다. 그분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최익현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많은 의병장들에 대해서 파악해 두셔야 돼요. 이때 조심할게요. 최익현 같은 경우는 유생 출신이지만 평민 출신 중에서도 의병장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 신돌성. 태백산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분 기억나시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번 시간에 정말 숨가쁘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2분을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못 보여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없이 말해도요, 그 말을 또 하고 싶은 우리 제자들, 오늘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여러분의 멋지고 기특한 모습 저는 기억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하늘을 정리하는 3번째 시리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